박시백에서 정해질로 오늘은 부천 만화축제 현장에서 공개 방송, 특별 방송이에요. 저희 지금 뭐 방송 마친 지 한 달 좀 지났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이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휴머니스트의 김학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만화가 박시백입니다. 국가학교 산업과 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남경태 선배님은 오늘 사실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못 참석을 하셔서 엊그제 만났는데 많이 좋아하셨는데 아무튼 최근에 또 종횡무진 역사 책 내시고 아마 조만간 다시 또 저희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지금 뭐 이 만화축제 현장에서 좀 벌어졌는데 오늘 전시장 한번 둘러보셨어요, 그죠? 예, 신명 교수님. 예. 뭐 정말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부스가 마련돼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마련돼 있어가지고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만화를 좋아해서 이 부천 만화박물관 정말 항상 오려고 했는데 잘 올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박시백 화백님과 김학원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 부천 만화박물관까지 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때문이 아니라 부천 만화축제 현장에서 초대를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박시백 화백님이 이 자리에서 그때도 이 자리에서 부천 만화 작년에 대상을 받으셨어요. 작년에 대상을 받으셔서 올해 여러분들 오늘 전시장 다니시면 곳곳에서 보이시는 포스나 그림들이 다 박화백님 직접 그리신. 그래서 오늘 특별 전시를 마련해서 저희들을 이제 초대해서 지금 오게 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박화백님 어떻게 직접 본인 작품 전시된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좀 쑥스러운가요? 아니면 좀 쑥스러움보다는 상당히 아까 다니실 때도 굉장히 어깨에 힘도 좀 들어요. 저는 이제 양으로 승부했기 때문에 그림 한 컷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전시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고 전시하면 좀 보기가 안 좋지 않을까 하고 내심 걱정을 했는데 우리 이제 플레이트 분들이 워낙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진짜 굉장히 꼼꼼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맙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도 아까 오전에 한번 둘러보고 신정주 교수님 모시고 다시 한번 둘러봤는데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보시고 오셨죠? 못 보고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사실 좀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 박화백님 그리셨던 노트, 그 다음에 그렸던 스케치 이런 것들이 아주 직접 원화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보면 박화백님 그림은 자세히 봐야 잘 그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성 보면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진짜 아무튼간에 정말 이번에 특별 전시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정말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자, 저희 오늘 주제는 애초에는 사실 뭐 조선 개국에서 세종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했는데 요즘 뭐 여러분들 명량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주최 측 선생님들하고 좀 논의해서 이순신과 명량 해전편을 오늘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신민 교수님 영화 보셨죠? 예, 영화 지난 월요일날 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아주 일단은 가장 그 장점이 그 역사적 기록, 실록이라든가 그 난중일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렇게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요즘 우리 시대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런 좀 위기에서 좀 정말 그 국가와 그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리더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순신 장군의 헌신적인 모습 이런 것이 잘 그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아마 저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광복절 오늘 그 1300만 돌파 예정이면서 괴물을 뛰어넘고 이제 아바타를 넘어 거의 최고 흥행작이 될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 기사까지 봤습니다. 최근에 어느 기업에서 50대, 60대만 대상으로 해서 시사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강연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명량이라는 영화를 마치고 같이 이제 2시간 보고 제가 이제 1시간 가량 그 이순신 장군하고 이제 난중일기 또 명량대첩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뭐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좀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강연을 했어요. 아마 요즘 이수진 이 명량대첩 영화가 많은 그 관객을 또 끌어들인 것은 또 중년층 또 보통 영화관에는 좀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데 좀 나이 많은 층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흡입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사 측에서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어떤 좀 마케팅 차원에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을 해서 영화도 보고 강연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거기서는 신영민 선생님이 청춘이셨겠네요, 그렇죠? 저게 거의 제일 젊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뭐 제가 거의 뭐 흔한 표현으로 뭐 연기였습니다. 네, 지금 50대 초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 그때 연세가 53이십니다. 저랑 동갑.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점심 먹으면서 잠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최민식 씨가 올해 정확히 53세.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명량대첩에 이수인 장군이 출정했을 때가 1597년인데 이수인 장군이 1545년생입니다. 그리고 53세잖아요. 그리고 정말 김학원 대표께서도 53세였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명량의 성공에 힘입어서 이순신 저는 계속 뭐 3부작을 하면 53세의 배우가 나가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하고 싶어요. 김학원 대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아니, 너무 막아지시네요. 오늘 사실 저희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팟캐스트 박시백의 주장대실로 저 1년 동안 방송하면서도 진짜 전혀 대본 없이 했거든요. 오늘도 지금 대본 없이 한 거니까 저희 중간중간에 실수하거나 약간 좀 텀이 있거나 방송 이름만 이제 방송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할 텐데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편하게 즐겨주시고. 아까 배우님도 영상 보셨죠? 예, 저도 뭐 개봉 거의 하자마자 예. 봤는데 뭐 재밌게 봤습니다. 예. 몰입해서 봤고 그리고 이제 그 전투 장면이라든가 폭식이라든가 그리고 회전이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잘 재구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 그걸로 끝이에요? 좀 더 붙일까요? 아 이번에 보니까 SBS에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진짜 명량과 이순신에 대해서 제일 정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예. 다만 저는 이제 약간 아쉬운 게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제 명량의 이순신 장군은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이기도 하지만 이순신에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중력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혀 과장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묘사해도 너무나 정말 그 인생 자체가 감동적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몇몇 이제 좀 허구적인 장치들을 좀 같이 엮어놨는데 저는 오히려 그래도 좀 거슬렸어요. 아 예. 사실대로 말해도 충분히 좀 감동적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실록의 기초에서 이번에 명량 영화는 좀 어떤가요, 신병희 교수? 거의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실록을 거의 이제 근거로 했고 그 다른 자료로 이제 나중에 이게 명량대첩고 1597년 9월 16일에 벌어졌던 전쟁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 그날의 기록이 정말 있어요. 아주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보셨던 뭐 거제현령 안희가 등장한다라든가 대장선이 먼저 뭐 진격을 한다라든가 그 뭐 외적들이 달라붙어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록을 가지고 이거를 좀 더 확대하고 더 이제 물론 그 넓혀서 이제 영화는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아주 그래도 상당히 그 최근에 그 다른 사극 영화에 비해서는 아주 그 팩트를 기반으로 했다라는 점은 그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할 만한 그 일이었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뭐 박하병님도 말씀했었지만 근데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뭐 이수인 장군이 뭐 외적의 적장을 직접 칼로 이렇게 탁 목을 벤다라든가 이런 거는 또 일부 독해감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수인 장군이 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했고 물론 그 영화에서는 또 호구적 장치가 뭐 전혀 없으면 안 되죠. 대표적으로 그 누군죠 그 격군의 그 뭐 부인인가 우리 벙어리 역으로 나오는 막 여인이 막 이거 이정현 씨가 하셨군요. 전 처음에 정씨 여인인가요? 예, 이정현 씨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자막이 이정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정현 이 탤런트가 참 말 못하는 연기를 참
됐구나 이렇게 이제 본들도 그런 건 이제 호구적인 설정이었죠. 네. 자, 저희 뭐 명랑 영화만이 아니라 오늘 이 명랑 대첩과 그걸 둘러싼 전체 실체를 한번 두 분께 저희가 좀 흥미진진하게 좀 들어보면서 명랑 얘기는 좀 더 영화 얘기는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저희 그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마추어 성우가 아니라 이제 아마추어들이죠. 이 책을 만든 편집자들이 명랑해전에 대한 짜투리 오디오 드라마를 하나 녹음한 게 있습니다. 요즘 네이버의 이른바 발연기로 상당한 논쟁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짓이냐라는 거에서부터 이거 정말 발연기 흥미롭다. 이런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쟁의 주인공 짜투리 드라마 들어보겠습니다. 뜬금없는 대하 역사 자투리 드라마 조조록 명장면 앵콜편 이순신. 선조 25년 1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침략을 결정짓고 동원령을 내린다. 수십만 대군이 나고야를 집결했다. 조선은 18,700명의 왜군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고 나서야 침략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륙을 저지시키기 위한 해전함만 없었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은 파죽지세. 거침없는 북상을 계속하였다. 아니 외놈들 때문에 나라가 온통 불바다인데 임금의 의지로 도망을 가?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나쁜 놈들 같으니. 나 참 이미 망한 나라지 뭐야 이게. 망했어 이거. 아유 아니야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자네 그 이순신 장군 얘기 못 들었나? 일본 놈들 발을 좀 묶어놓고 있다잖아. 아 그래? 그럼 희망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희망이 있다고 봐야지. 그렇다. 조선에는 이순신이 있었다. 임금과 조정의 판단과는 달리 이순신은 일본의 침략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왜군의 배는 빠르지만 견고하지 못하고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반면 화포는 약하다. 핵심은 총이 아니라 포다. 포로 기선을 잡고 판옥선으로 돌진하면 그 대형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비상상황에 대한 전법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전투는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싸울 장소를 미리 정한다.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였다.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말라. 태산처럼 고요하고 무겁게 행할 일이다. 5월 7일 이순신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지금이다. 발포하라. 발포하라! 발포하라! 적선 26척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적들이 수정되었다. 이순신의 승전은 계속되었다. 당원포에서 26척, 율포에서 3척을 격파한 뒤 6월 10일 군행으로 복귀했다. 야! 저기도 있다. 선조 올려! 풍을 인정받으려면 많은 수급이 필요하다고. 전쟁에 함께 나선 원균은 싸움보다 적군의 수급 확보에 혈안이 되었다. 그렇게 확보한 수급과 함께 오른 장계를 받은 선조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경주도 얼마 없다던데 이렇게 많은 수급을 꺼내다니. 원균이라는 자 용맹스러운 장수구만. 선조는 일관되게 원균을 죽여 세우고 이순신을 폄하했고 신하들도 왕의 견해에 부안해동하게 되었다. 백성들 사이에 이순신을 칭송하는 소리가 높아질수록 임금과 대신들의 견제도 강력해졌고 사소한 꼬투리도 큰 죄로 모함되었다. 이순신을 원균과 거래한 뒤 잡아오도록 하라. 결국 고문을 당하고 삭탈관직되어 백의종군길에 나선다. 일본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막강 조선수군은 원균의 수하에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에게 복직하라는 교시를 내렸다. 왕은 이러네. 지난번에 그대의 직책을 갈고 그대로 하여 죄를 지고서 백의종국케 한 것은 나의 묘책이 좋지 못해서 그리 된 것이다. 이제 태전의 욕됨을 만났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제 그대를 다시 상군수군 통제사로 임명하라. 이때 조정은 무너진 수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겨 이순신에게 수군을 파하고 육지전투에 힘쓰라는 공고를 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달랐다. 전하, 지금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해볼만하옵니다.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명량해전의 시작이다.
혹시 발령기는 맞네요. 자, 박 화면님, 이 명령이 배경이 되는 그 직전 상황에 방금 이제 저희가 짜투리 들어가야지 들었지만은 이순신은 대기 정도는 상태였어요, 그죠? 명령 직전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순신 장군이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끌려가서 고문받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면해서 백의종군하게 된 과정 자체가 정리자란 직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토미 히데요시로서는 이제 그 이전 임진왜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침을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재해권의 장악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그 전제 조건이 곧 이순신을 제거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서서 이순신을 제거하라는 특명을 내렸는데 이 특명에 따라서 당시 이제 일본들의 장수였던 오니시 또 가토 이런 인물들이 서로 합작을 해서 이순신을 이제 모함에 빠뜨리는 반대계를 연출합니다. 네. 우리 조정이 거기에 넘어가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붙들려가서 고문당하고 통제사 측에서 직위 해제돼서 백의정부를 하게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원균이 선도수군 통제사가 되는데 원균이 선도수군 통제사가 되자마자 7천량 해전이라고 하는 이 해전에서 대패를 하면서 조선수군이 그야말로 괴멸돼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애시당초 원했던 상황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정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 원균도 7천량 전투에서 그 육지로 도망가다가 죽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원균이 죽고 나서 이순신을 다시 이제 발탁하게 되는 계기가. 네네네. 그 7천량 전투 잠깐 신명기 교수님 잠깐 좀 얘기해 주시죠. 그 7천량 해전은 이제 그 이수인 장군이 결국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이제 백의종군을 한 상황에서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전투에서 초반부에서는 이수인 장군이 이제 삼도 수군 통제사로서 뭐 한산도 대책이라든가 뭐 부산포 해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거의 뭐 연전연승을 거둔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수인 장군이 워낙 크게 활약을 하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 이수인 장군을 제거해야만이 자신들이 전략이 이제 통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 이중간첩 요시라라는 사람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이수인 장군이 선조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라는 이런 그 이유로 결국 지휘권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박탈을 당하게 되고 그 대신에 이상하리만큼 실록 기록 같은 데 보면 선조가 원균을 되게 좋아해요. 이 원균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뭐 이순신 없으면 선조의 판단으로는 원균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순신이 그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원균을 삼도 수군 통제사에 복귀시킨 이후에 이 원균이 출장한 그 전투가 바로 칠천량 해전입니다. 되게 발음하기 힘든데 양자로 발음하기 힘든데다가 첨자까지 더해져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는 칠천량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칠천량 해전입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완전히 조선 수군이 거의 괴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원균도 결국은 그 육지 쪽으로 그 도망을 갔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이때 이순신 장군의 이런 때하고 이제 원균이 지휘권을 잡았을 때 이 대표를 하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호남으로 가는 그 길을 확실하게 확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외적들이. 그래서 이제 외적들은 확실하게 이제 사기로 올랐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그 호남 지역 육지 또는 바다로 계속 이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잡게 되자 이 선조 입장에서 이제 당황을 하게 됩니다. 선조는 왜 이순신을 그러면 그렇게 기피를 했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은 보면 좀 고분고분한 스타일은 아니신 거죠. 이 원칙 먼저고 선조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이 확실하게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선조에게는 소위 말해서 미움을 산 거예요. 반면에 원균은 능력은 없지만 말은 잘 듣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도 지금도 약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좀 잘 뭐 왕한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원균을 맡겼지만 정말 너무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까지 그 이순신 장군이 갈고 닦아놓았던 수군이 괴멸할 줄은 정말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로 복귀시킨 거죠. 그 선조가 이순신보다 원균을 선호했던 이유는 원균의 처사 때문인가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또 다른 이유로는
너무 대비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조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제대로 큰 나라의 리더로서 제대로 대비하지도 못했고, 또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그리고 이제 의주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명나라의 구원에만 전략했던 인물인데, 이순신은 반면에 그러니까 일본이 침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전에 철저히 준비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육전에서 모든 이제 그 군대들을 다 패배해 나가는 와중에서 유일하게 그야말로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나라의 어떤 전쟁의 판도를 바꾼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이제 군인들은 물론이고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점.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선조로서는 자기하고 너무 대비되는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순신 장군이 그 제대로 서면 설수록 자신의 리더십이라든가 자신의 체면은 그야말로 땅에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질투감 그런 것들이 이순신을 이제 좀 위험하게 된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갖는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그 판단도 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순신을 올리면 자기가 격파되고. 그렇죠. 네. 이제 반면에 원균은 뭐 충청병사로나 이렇게 있을 때 그 당시에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조정의 실세들이 네. 뭐 서인의 뭐 핵심인 윤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상당히 뭐 로비도 하고 로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선조에게 이런 뭐 윤두수라든가 이런 사람이 계속 원균을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좀 판단력이 좀 흐릿하신 분이 계속 그런 로비 들어버리니까 이게 그런갑다 싶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선조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뭐 그 조정의 대신들 이야기 들어봐도 이순신이나 원균이나 비슷비슷하다. 특히 원균은 초반 전투에서도 뭐 수국 같은 거 확보해가 많이 갖추면서 전공을 좀 포장한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두 사람 다 비슷한데 원균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능한 사람은 그랬을 때 판단은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균이 과대 포장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순신을 그 지휘권을 박탈시킨 이유 중에 하나도 선조 입장에서는 그 당시로는 원균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죠. 뭐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이 말 들었 뭐 오늘 뭐 부처 만화 축제니까 그냥 캐릭터로 얘기하죠, 그냥 편하게 원균 캐릭터 이렇게 해요. 근데 어쨌든 이 원균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부에서는 예전에 뭐 삼국지의 조조처럼 시간이 지나서 뭐 원균도 나름대로 뭐 좀 긍정적이었다, 너무 좀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데 박근혜님 어떻게 실제로 박근혜님 만화에서 보면 사실 진짜 대비되는 캐릭터예요, 그렇죠?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아마 원균을 굉장히 용맹한 장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나 봐요. 그때 최재성이라는 네네네. 캐릭터 자체가 좀 괜찮은 아, 거죠. 배우를 최재성으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원균이 용맹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거의 이제 선조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용맹하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첫 싸움에서 원균은 이 적들을 보고는 자기의 배들을 다 그 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체포시켜버리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휘하장수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이순신한테 이제 구원을 요청합니다. 같이 싸우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이순신이 가서 처음으로 그 옥부에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하면서 임진왜란이 이제 판도가 바뀌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원균이 같이 했죠. 같이 했는데 원균은 자기 배들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정말 몇 척 안 되는 배를 끌고 가가지고 그야말로 전쟁에 곁다리로 참여한 셈이었는데, 원균은 이제 자기의 그런 옹색한 처지 때문에 자기의 공을 이제 과장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싸우는 것보다는 이게 적들의 수급, 뭐 어린 학생들이 많아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쩔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적들의 목을 잘라서 이것을 이제 곽에다 포장을 해가지고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전공을 거뒀다라고 자랑을 해요. 근데 그런 수급 확보에만 현안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그 부하들한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나중에 다 이제 장계를 올릴 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공에 있다라고 충분히 다 설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신경 쓰지 말고 적을 무찌르는 데 신경 써라. 이러면서 그런데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선조한테는 원균은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많은 수급을 바친 인물인 거예요. 굉장히 용맹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선조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의도적으로 원균의 용명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말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이순신에 대한 모함이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은 원균이 끊임없이 이순신한테 이제 구호를, 그러니까 그 싸우자는 요청을 하고 나서야 이순신이 마지못해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완전히 그 뒤바꿔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균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자기 선선들 다 버린 주제에 마지못해서 구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자기가 수없이 이제 같이 싸우자고 했는데 이순신은 싸우려고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선조가 뻔히 알면서도 마치 이것이 사실인 양, 이순신은 사실상 그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반면에 원균은 굉장히 용감했다. 이런 식의 어떤 등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옥포에서의 원균의 그 양상을 계속 선조는 끝까지. 네, 끝까지 고수합니다. 고수하고 인정하고 나중에 이제 농공의 행상에서도 이순신하고 같은 1등 공신으로 해놓는데, 사실 그 박하백님 그 실록이나 그다음에 그 만화에도 나오지만은 이순신이 백의종군 모함에서 가고 원균이 그 자리에 다시 오르면서 했던 행태는 이순신하고 정반대. 그러니까 부하들하고 이순신이 늘 작전 회의를 했던 곳에서 술 마시고.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제 장수로서 빼어난 것은 이렇게 전략가로서 실제 이제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병법에서 가장 기본은 지피지기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정확하게 이제 역관계를 알아야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과 전술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순신은 그야말로 적을 철저히 알고 또 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적을 항상 정탐을 합니다. 첩부를 보내고 아니면 미리 이제 심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입수하고, 그런 다음에 적들을 자기가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곳으로 유인해가지고 항상 싸우는 이런 식의 이제 싸우는 양식을 이제 고수를 하는데요. 또한 이제 백성과 밑에 부하들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항상 밑에 장수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항상 거의 매일같이 불러서 이야기하고 뭐 술도 마시고 바둑도 두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밑에 부하들은 이제 어루만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원균은 정반대로 가는 데마다 밑에 있는 병사들이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원망을 쌉니다. 아까 그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충청 병사였을 때도 충청 군민들이 그렇게 이제 원망을 많이 했고, 그 이전에 처음에 경상수사로 배치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순신보다 그 배치가 늦어졌던 게, 그 이전에 자기가 다스렸던 고을에서 너무나 폭정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그 고을의 어떤 수령으로서나 아니면 변장으로서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포장돼서 거기까지 갔는지가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이제 뭐 명량해전으로 직접 좀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서 칠창량 패배로 인해서 다시 백의종군에서 풀려나서 삼군 통제사의 지위에 올라서, 그죠? 올랐을 때 저는 인상적인 때 명량 영화에서 약간 좀 아쉬운 측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백의종군에서 그 통보를 받고 그날 바로 전 남도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상태, 그 다음에 뭐 군사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런 활동들을 이미 바로 전개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제가 그래서 가장 명량에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거는 그 이순신의 그 어마어마한 애국심과 그리고 그 용기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작 이순신 장군이 가졌던 리더십,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뭐랄까 간과하지 않았나. 어떤 현장에서 진짜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그냥 어떤 돌진하고 모범적으로 싸우는 것으로 그래서 두려움을 용기를 바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휘하의 장수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물론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생의 각오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를테면 그 싸우는 지점을 선택한 것도 이곳은 이제 한 사람이 능히 천 사람을 뭐 제어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실제 이제 우리는 이런 데서는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시켰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당시 이제 칠천량 전투 패배 이후로 일본군들은 끝장, 남원성, 전주성을 다 휩쓰면서 호남 일대로 완전히 유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 아무나 닥친 대로 목을 베고 코를 베고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백성들은 사실상 다 평양을 떠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연안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제 어부들 같은 경우 배를 타고 다 바다에 몰려나와 있는 상황이 됐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성원 통제소로 복귀를 하니까
9월마다 찾아가서 이제 흩어져 있는 군사들을 보고 또 백성들을 그 위로하고 이러면서 백성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랑과 함께라면 뭔가 해볼만하다. 살길 도모할 수 있겠다. 내지는 싸워볼만 하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 주변으로 몰려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전투 과정에서도 실제 전투 과정에서 이제 그 전선 13척 말고 저 뒤에는 어선들을 쭉 배치를 해서 예. 마치 이제 적들한테 뭔가 또 있는 것이냐 약간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본군이 한 30척이 깨지니까 저 뒤에 또 뭔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두려워서 이제 다 도주를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선도 그 뭐 한두 척도 아니고 정말 100여 백여채 네. 이 뒤에 퍼지내고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그 당시 어부들이나 백성들의 어떤 지지와 환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네. 하여튼 영화에서 그게 좀 아쉬웠던 예. 것 같아요. 자, 그때 정말 저희도 뭐 되게 유명한 지금 신에게도 아직 전선 12척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그 12척이 남아있는 것도 신명희 스님도 흥미로워요, 그죠? 그 배설 때문에 사실은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배설이 이순신 장군을 뭐 이렇게 시해하려고까지 하는데 전혀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12척의 배도 배설 때문에 남아있던 배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배설이라는 인물은 경상 우수사로 그렇죠. 있었는데 네. 7천량 예전에 그 삼도수군 통제사인 원균의 희하에서 참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봐도 이거는 너무 무모한 참전이고 이거 문제가 많다 해서 원래 이제 퇴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빼돌린 배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순신 장군이 재기할 수 있었던 데는 결정적인 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선조가 막 수군 해산령을 내려야 되겠다는 뭐 이런 조치도 하고 이럴 때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그 장계 본리죠. 신에게는 아직도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 신에게는 겨우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런 그 장계를 올리면서 그 배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행스럽게도 또 김옥수라는 사람이 나중에 한 척을 끌고 와요. 그래서 실제 전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3척. 그렇죠. 13척이 사실은 그 전투에 투입이 돼가 이게 이제 한때는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무슨 그 MBC 기장가가 이게 하도 뭐 12척이나 13척이나 나와가지고 교과서 같은 거를 분석해 봤다고요. 그러니까 딴 출판사마다 어떤 출판사는 12척, 어떤 출판사는 13척. 그러니까 12척이라고 쓰여진 출판사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 나오면 12척에다가 정답을 해야 되고 이제 13척 교과서에는 이게 이제 골치.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그거 가지고 그때 약간 그런 걸 시험 문제로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까지는 너무 이런 데 집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명량대첩에서도 외적의 수에 대해서도 실제 실록이라든가 난중일기에는 133척 요게 이제 정확한 척수인데 보통 또 이 영화에서도 한 300여 척으로 등장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뒤에 대기하고 있는 배가 한 200여 척이 되었다. 이랬을 때 나중에는 그게 아예 명량대첩에 다 전투에 참여한 배가 330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갈수록 일단은 적은 수로 더 많은 배를 격파해야 일단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게 좀 과장되는. 유성룡의 징기록의 기록에 보면 200척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정말 정확한 숫자를 어떻게 했을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도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고 한쪽, 두쪽 이렇게 카운팅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카운팅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정과라든가 이렇게 대략 볼 때 전화 보고할 때 그 정도였다. 그래서 훨씬 적은 숫자,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정말 열악한 숫자로서 우리가 대승을 거뒀고 어떤 전략 전술이 있는 이런 거에 좀 더 포인트를 가져야지 12척이다, 13척이다. 우리가 보면 이제까지도 뭐 예전에 그 중국에 뭐 수나라가 고구려 침입 올 때도 뭐 10만 대군이 왔고 뭐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도 뭐 10만 대군, 청나라 쳐들어올 때 12만 대군 그거 계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이제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이게 좀 포인트죠. 이미 뭐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정리를 한번 한 게 박시백 화백님은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때 그죠? 조선에서는 약간 좀 숫자에 대한 뻥이 있었다. 그죠? 좀 감안하고 가야 된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소장군으로 건드렸다가 큰일 나요.
신병주 교수님은 경찰 측 추산과 주치 측 추산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교통정리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튼 이 당시 이순신의 그 조정이 조정에서 이순신을 수군은 이제 다 전멸했으니까 수군에서 나와서 육진에 힘써라라고 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답변,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나이다. 나아가 죽기로 싸운다면 해볼만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저는 이 전선의 수는 비록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이 마지막 멘트가 사실 더 그때 짠한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살아있으면 적군은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다라는 어떤 이런 강한 어떤 그 자신감, 자존감, 뭐 이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아마 훨씬 더 좀 이렇게 울리는 멘트. 이 멘트가 되게 의미하는 것 같은데 신이 죽지 않은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없인. 그리고 이 명량이라는 영화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에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이 영화가 제목이 노량이었다면 사람들이 되게 슬프게 이 영화를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뭔가 이런 좀 카타르시스 뭔가 그래도 역사에서 좀 이순신 장군은 죽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이런 이순신 장군이 정말 살아 계신 것만으로도 그거 숫자만으로도 관객이 한 300만 원도 동원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제 전투 과정 잠깐 좀 박하병님, 실제 이제 저희 초기에는 벽파진에 진을 쳤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적은 숫자로 많은 그 외선을 일본 선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그 명량해전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명량해전의 과정 제가 그때 정리한 것도 어쨌든 나름 지금까지 연구 성과들을 대략 이제 간략화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간략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을 벌였던 지점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는데 대략 그 지점이 아니겠나라고 지금 이제 물살이 빠르게 유명한 그 패역이 좋은 그곳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행 과정은 대략 보면 영화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순신 장군이 먼저 치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치고 나갔다기보다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켜버리죠. 싸움을 위해서. 근데 이제 다른 배들은 무서우니까 닻을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이라든가 이제 김웅남의 배 이런 배들은 뒤로 쭉 이제 곧살 밀려서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김옥추 배 같은 경우는 뭐 한 1km 가까이나 밀려나 있었고. 이 과정에 초기 전황에서는 실제 이순신 장군 배 한 척이 적들을 상대해서 싸우고 있었고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실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초유기를 올리라 해가지고 초유기가 이제 국제성 모양의 그림 그 깃발인데 이것은 이제 그 바로 휘와 장수를 부르는 깃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유기를 올리니까 그 안희하고 뭐 또 김웅남 이런 김웅남 중군. 그래서 가까이 오니까 이제 배 위에서 큰 소리를 꾸짖죠. 너희들이 군법에 죽고 싶냐? 제대로 목숨 바쳐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대들이 합류해서 13대 이제 130인지 뭐 300인지 하는 그야말로 그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 와중에서 이제 해류가 아마 바뀌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들이 퇴각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이쪽에서 적들 배가 몇 개 하나 불타기 시작하면은 그 자기들끼리 충돌도 하고 또 이제 불탄 배가 떠밀어가면서 다른 배로 옮겨 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들이 숫자는 많았지만 굉장히 이제 곤란한 지경으로 빠지게 됐고 더더구나 이제 상대가 그 유명한 이순신이다 보니까 이제는 도대체 저 이순신한테서 어떤 귀신 같은 계략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뒤에 있었던 본대에서 후퇴를 명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조선 수군의 그 영화에서 나왔지만 이때는 거북선보다는 판옥선이라고 해가지고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이 판옥선인데요. 판옥선이 기본적으로는 일본 수군의 주력 함대보다 훨씬 그 재질이 그 나무 재질도 더 좋고 이 소나무 같은 걸로 만들어 훨씬 더 탄탄하고 또 이제 그 움직임 같은 것도 훨씬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격파했을 가능성이 많다. 배와 배끼리 이제 부닥쳤을 때 빨리 이제 저쪽을 타격을 가하고 또 이제 움직이면서 또 타격가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쪽은 이제 뭐 배가 이제 파괴가 되면서 뭐 우왕좌왕하고 이러면 이쪽에서 조선군 쪽에서 뭐 일제 사격을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적은 수로도 그리고 이 명량해협 자체가 되게 좁으니까 저쪽은 아무리 뭐 130여 척이라고 그래도 일단 그걸 통과하려는 배들은 숫자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거의 뭐 10대 10 이렇게 싸우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자체에서는 그래서 그 박시백 하백께서는 차마 본인 책에서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이 책 자세히 보시면 273쪽부터 선조실로 277쪽까지 박시백 하백이 심혈을 기울여서 명량 대첩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었는가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도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네. 화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역할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조선 초기부터 계속 화포 개발에는 굉장히 신경 써왔는데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는 그 이순신 장군이 모함당할 시점에서 이 조정에서 있는 사람들의 한몫을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군은 약하지만 수군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세다. 적들의 배는 빠르지만 가볍고 우리 배는 투파노성이 튼튼하다. 화포도 우리가 우위에 있고 이런 말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개전 초기만 해도 조정의 기본 입장이 뭐였는 거 아니? 일본 군에 비해서 수군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열세이고 하지만 육군은 우리가 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싸우지 말고 육지로 들어오게 해서 육지에서 싸우자라고 하는 게 조정의 기본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해상에 대한 우리의 정점 단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원균 같은 이도 수군은 정말 세고 자기는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정의 방침대로 자기 배들을 다 침몰시켰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장수로서 직피시기를 정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배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 배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또한 무엇이고 또 이제 그 수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선에서 발달해 있었던 그 화포의 중요성을 일찍이 느꼈고 이것에 기초해서 초전에 이제 적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이제 세우고 또 하객진이라고 하는 전법 자체가 이것을 구사하기에 가장 용이한 전술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막 50척, 100척이 이제 쫙 멀리서 한 대 덩어리로 오는데 하객진을 쭉 펴면 이제 이게 그 약간 에어싸는 형국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들은 상단에 이제 몰려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화포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제 무슨 그 포들처럼 이 정확하게 조준이 잘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몰려있을 때는 대강 쏴도 맞는다라는 거죠. 대강 쏴도 맞고 이 근접전 하기 전에 이미 상대들은 거의 이제 반쯤 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이순신 장군이 탁월함을 돋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조정에서는 일본은 당연히 뭐 섬나라고 이러니까 해군이 강하고 수군이 강하고 이제 육군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얘들은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너무 이제 실전 경험을 많이 쌓은 거예요. 특히 이제 농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을 뺏고 뺏는 전투에는 아주 익숙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 보셔도 그 외적들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높은데 성만 쌓으면 막 기어올라오고 막 이러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수군할 때도 그때도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배에 기어올라오려고 막 사다리놓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일부 지적하는 사람은 쟤들이 저렇게 올라왔을까 과연 이런 이제 뭐 지적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얘들은 좀 그런 데 강해요. 일본 수군은 사실 기본 전략이 그거죠. 근접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다리 놓고 올라와서 칼로 제압하는 게 기본 전략인데 이순신 장군은 칼로 제압할 틈을 안 줘버렸죠. 포를 쓰고 그다음에 곧바로 이제 가까이 오면 활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부터 백병전이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아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도 또 영화 잠깐 얘기 나오면 이렇게 그 군율을 어긴 그 병조를 직접 이렇게 참하는데 그는 뭐 그 물론 이제 균열에 대해서 엄격하긴 했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직접 안 했겠죠. 시켜서 했겠죠. 전문가를 이용했겠죠. 전문가.
근데 기록에는 많이 나와요. 난중일 예, 같은 예, 경우도 예. 직결 처분 같은 거 한 예. 거는 많이 나오는데 물론 본인이 직접 본인이 이렇게 하죠. 예, 예. 자, 이 명랑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로 좀 다루면서 이 명랑 이후의 과정을 좀 저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철군이 되어지면서 사실 이순신의 또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퇴각하는 일본군을 놔두지 않는다. 놔두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당시 뭐 강화라든지 아무튼 서로에서는 뭐 그 좀 안전적 철군을 보장하라. 이런 게 핵심이었는데 사실 그 임진왜란보다 그 정유재란의 피해가 훨씬 더 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만 해도 어떤 엄밀하게 보면 사실 이 일본군에 의한 그 피해도 피해지만 명나라 군대에 의한 피해도 굉장히 컸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군대의 군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명나라 군대가 더 엉망이라서 그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노략질을 한다가 이런 건 굉장히 심했다고. 예, 예. 근데 이제 정유재란하고 임진왜란은 이 목표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 예. 임진왜란은 선조가 이제 명나라를 친다라는 명분하에서 빠르게 조선 그 육로를 통해 가지고 북진을 해서 그렇죠. 예. 기지로 만들고 서쪽에 명분한다. 그 군수품이나 응원군을 보내면은 이제 압록강건으로서 여동으로 간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우리나라를 막 여기저기 그 노략질 한다거나 이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쩌면 앞으로의 잠재적인 자신의 이제 동맹군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초기에 무리하지 않았었는데 물론 이제 뭐 전쟁에서 싸우면서 지구하면서는 달라졌겠죠. 정유재란 당시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목표 자체가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를 확보해야겠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반을 먹겠다라는 게 뭐 그러니까 실질적인 다 먹거나 아니면 반 정도 먹겠다였고 그래서 이 기본 전략이 그 당시에 이제 남쪽 해안가에 이제 외성들을 쭉 쌓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처럼 계속 북진할 게 아니라 한강 이남까지 쫙 치고 올라가서 닥친 대로 백성들을 죽이고 한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외성에 있다가 또 올라가서 치고 이게 이제 기본 전략이에요. 예.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전국을 이제 초토화시켜서 백성들과 우리나라 조선 왕에 대해서 겁을 줘가지고 항복하게끔 하는. 예. 그래서 일정하게 사도 조선의 반이라도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도 그 정유재란의 과정에서 정말 그 실록이나 박백님 그림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수십만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코를 베어서 일본에 상자에 넣어서 보내는 그렇죠. 이런 무자비한 짓을 그리고 일본에 콩무덤, 김무덤 이런 데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건데 이순신 장군이 이 퇴각하는 일본인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이른바 이제 노량해전에서 나타나는 건데. 자, 그 과정 잠깐 결국은 이제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모든 책임과 일을 다 마치고 여기서 장렬히 전사를 해요, 그죠? 노량해전 결국 이제 정유재란의 뭐 마지막 전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정유재란기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제 그 임진왜란 그 초반에 우리가 임진왜란 또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 1592년 4월에 일본이 침략을 해와서 한 1년 반 정도 되게 좀 치열했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협상 기간이에요. 그래서 큰 전투가 없었는데 정유재란기에는 뭐 7천량해전의 그 대피 후에 전라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보고 또 일본이 지금 남해안, 경상도와 전라도 남해안에 외성을 설치했고 아주 조선군과 치열한 그 전투를 벌이는데 대표적으로 울산성 전투 같은 경우 그런 전투에서 많은 그 희생이 오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국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철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일본은 우리는 그러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이제 정유재란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놓고는 이제 뭐 자기들 목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우리 그냥 돌아가겠으니까 길을 비켜달라. 이러니까 이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일본 쪽에서는 약간 로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명나라 그 수군 제독이었던 진리라는 사람한테 일단 먼저 환대하고 그죠? 예. 전혀 이순신 장군답지 않게 그때는 환대를 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하니까 진린이 처음에는 저쪽에 넘어가려는 거를 이제 이순신 장군이 진린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린도 이순신 장군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 편에 들어서서 마지막 그 조명연합군이 출정하는 전투가 왜적들이 퇴각하는 그 노량 앞바다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였던 것이죠. 1598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뜨랑 전투에
그 주 상대가 고리 씨잖아요. 네, 예, 예. 이 고리 씨는 상인 출신이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런 정치적 수완이 빼납니다. 뇌물 잘 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린 도덕할 때 계속 뇌물 쓰고, 또 육군 쪽에도 다시 이제 명나라 그 제독한테, 제독이 아니죠, 총병한테 끊임없이 이제 뇌물을 쓰고 해서 사실상 안전 귀국을 보장받은 상태였는데, 예, 예, 예. 이순신이 이제 그걸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한테도 계속 또 뇌물도 쓰고 합니다만 이제 통할 리가 없었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사천성 쪽에다가 이제 SOS를 친 거예요. 구원해달라, 같이 철수하자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구원 부대가 나온다는 정보를 이제 이순신이 입수를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노량 앞바다로 진출하는데, 이 마지막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사하는 과정은 그 진린 이 명나라 제독에 있던 진린이 거기서 포위가 돼요. 포위가 돼서 진린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진린을 구하러 갔다가 네. 그 구하는 전투 과정에서 이제 적탈을 맡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진린을 구하러 가는 과정이었네, 그죠? 구하는 과정이었죠. 실제 그래서 구했고, 네. 그래서 진린이 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와가지고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해서 인사를 하려고 와보니까 이제 장군이 이제 이미 그 순국해 있었고, 그래서 그야말로 막 몇 번씩 까무러쳐가면서 그 장군은 죽어서까지 나를 구했구려 막 이렇게 맞습니다. 그때 아무튼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고, 자, 그게 1598년 11월 19일 그 박하병님은 싸움은 대승했다. 그러나 백성의 통곡이 남도 전역을 휩쓸었다. 그렇게 쓰셨던 걸로. 네, 실제로 그랬죠. 그 정례가 치러지게 되면서 그 실록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이의 그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 그 왕이 아니고 또는 뭐 세자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 이렇게 표현된 경우들이 흔치 않은데. 예. 여기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그 실록의 기록인 저녁에 예. 백성들이 이제 통곡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근데 이게 보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가 이 전사하기 이틀 전까지 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월 17일까지. 이런 거 보면 정말 좀 감동적인. 이순신 장군 뭐 어떤 우리 뭐 장군으로서의 우리 뭐 민족의 뭐 영웅으로서 이런 그 감동도 크지만 매일의 일기를 일상에서 정말 그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그 일기를 남겼다는 것 자체가. 자, 이 전쟁 후 선조의 농공 행상은 뭐 그 안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결국은 이 수일관되게 이 선조가 전쟁 때 보였던 모습의 결과가 사실 농공 행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에 농공 행상 과정 잠깐 좀 신경 쓰.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농공 행상이 있게 되는데, 전투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선무공신의 칭호가 주어지는데요. 선무공신은 18명. 그리고 의외로 선조를 따라서 의주까지 피난했던 이런 사람들을 호송공신이라고 합니다. 호송공신은 무려 86명이 지명이 돼요. 그게 도대체 전쟁에 대한 평가가 전장에서 직접 싸우고 그 활약했던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가 인색을 하고. 아니 18명밖에 공이 없냐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피난 따라갔던 사람은 뭐 내시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결국 선조의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는 이순신과 같은 장군들의 어떤 뛰어난 활약 때문에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명나라의 도움이 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결국은 그 도움에는 자기가 의주 근처까지 피난을 가고 이래서 명나라의 원병을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큰 공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사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선조 당대나 그 바로 후대까지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원균 장군이나 비슷비슷한 그냥 임진왜란 때 활약한 그냥 뭐 장수 중에 한 명 정도의 그 뭐 정말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도 바로 선조의 그 전쟁에 왜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농공행상에서 박하병님, 실제로 이 육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활약을 했던 의병장이나 의병들도 전혀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죠? 박재우나 뭐 우리가 의병하면 가장 조원, 박재우인데, 박재우는 뭐 의병장 출신으로 나중에는 이제 관군의 직임까지 맡아가지고 정말 초질관하게 적과 싸웠던 인물인데, 그리고 전공도 굉장히 많은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3등 공신에조차도 책력이 안 됐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병장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였고 김일환, 뭐 조헌, 뭐 정몽구, 김천일 이런 사람들 전혀 없습니다. 이정환 같은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전까지 뭐 직접 그 벼슬을 했던 인물이라서 좀 예외적, 나중에 또 전라감사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예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의병장들이 거의 굴대되어 있고 의병장들만이 아니라 사실 이순신이 이제 복대를 다 받은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이항복이 1등 공신으로 이제 이순신과 권율 두 사람을 올리고 원균을 이제 2등 공신에 넣었는데 원균을 2등 공신에 넣은 것조차도 워낙 왕이 이제 원균 하니까 A상 넣은 건데 왕이 이제 무슨 소리냐 원균이 공이 어떻게 여기밖에 안 되냐 1등으로 올려라 해서 원균을 1등 공신에 책봉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순신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이순신의 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공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 자, 저희 이 명랑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정도로 다루고 특히 두 분 미진한 게 있으면 잠깐 하고 저희 방청객들 질문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